자, 이제 28번인가요? 28번 맞추셨습니까? 아파트 매매 시장에서 다음의 수요 결정 요인 중 성격이 다른 것은 묻고 있죠. 도대체 성격이 다른 게 뭘까요? 수요 결정 요인 중 성격이 다른 걸 묻고 있죠. 수요 결정 요인 중. 수요 결정 요인 하면은 뭐가 있나요? 그 재화의 가격이 가장 중요하고요. 소득이 있고요. 관련재 가격이 있고요. 등등등 있죠. 자, 이런 것들이 수요 결정 요인이에요. 이런 것들이. 자, 근데 그 중에서 지금 아파트 시장이죠. 아파트 시장에서 아파트 가격 외에 나머지는 다 뭐예요? 수요 변화죠. 얘는 수요량 변화죠. 맞나요? 얘는 수요 변화고. 그래서 5번이 정답인 거예요. 고민 많이 하셨어요? 증가 감소만 생각했어요? 함정이 너무 많아요. 함정이 많다고요? 수요 결정 요인 중에 수요 결정 요인 중에 수요 결정 요인 중에 성격이 다른 거예요. 수요 결정 요인을 몰랐죠. 다음에 29번. 그래서 5번이 정답이고 나머지는 다 수요 변화입니다. 다음에 29번. 부동산 개발에 있어서 부동산 분석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이것은 시장 지역의 범위는 부동산의 종류에 따라 달라지며 물리적, 법적, 사회적, 법적, 경제적 요소의 영향을 받고요. 다음에 시장 분석은 시장 지역 내의 모든 부동산에 대한 근본적인 수요 결정 요인이 되는 인구, 고용, 소득 등을 분석, 예측하는 작업이다. 이거는 모든 시장 지역 내의 모든 부동산에 대한 근본적인 수요 결정 요인이 되는 인구, 고용, 소득 이런 거는 전반적인 것을 다 보는 거거든요. 인구, 고용, 소득 이런 것들은 총량 지표를 분석하는 총량 지표. 이거는 지역 경제 분석에서 나오는 얘기입니다. 지역 경제 분석에서 나오는 얘기예요. 그래서 2번 틀렸고요. 다음에 시장 분석은 특정 개발 사업에 대하여 개발업자가 투자 결정을 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정보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맞고요. 다음에 시장성 나오죠. 지금 3번 지문은 넓은 의미의 시장 분석입니다. 넓은 의미의 시장 분석이고요. 다음에 4번 지문은 이거는 시장성 분석이죠. 시장성 분석은 이 대상 개발 사업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그게 그 키워드입니다. 그리고 매매 임대될 수 있는 정도. 그러니까 대상 개발 사업에 초점을 맞춰서요. 또는 매매 임대될 수 있는 정도. 자, 요게 이제 키워드들이에요. 요게 바로 시장성 분석이고요. 그래서 옳은 표현입니다. 그 다음에 타당성 분석. 5번 지문은 수익성이 키워드입니다. 타당성 분석은 수익성 분석이 키워드예요. 이런 키워드를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키워드. 그래서 정답 2번이고요. 다음에 30번입니다. 30번은 민간에 의한 부동산 개발 방식을 설명한 것 중 가장 타당하지 않은 것은 1번 자기 자금과 관리 능력이 충분하고 사업성이 양호하다면 자체 사업이 적합하다. 자기가 직접 하면 되죠. 다음에 2번은 등가 교환 방식은 토지 소유자가 소유한 토지 위에 개발업자가 자금을 부담하여 건축한 건물의 건축 면적을 토지 소유자와 개발업자가 전체 투입 자금 비율로 나누는 공동사업 유형이다. 맞죠?
등가 교환하면은 나누는 거죠. 함께 나누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맞고요. 그다음에 신차지 방식은 땅을 빌리는 거죠. 차지 방식은 땅을 빌리는 거 아닌가요? 개발업자가 땅을 빌리는 겁니다. 누구한테 빌리는 거요? 토지 소유자한테 빌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건물을 짓고 그 이용을 하는 기간 동안 지대를 지불하죠. 신차지 방식은 지대를 지불합니다. 대가를 지불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대가를 지불하니까 나중에 계약 기간이 종료됐을 때 그 토지에 있는 건물은 돈 받고 팔아야 되죠. 그래서 시가로 양도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민법에서 말하는 이게 지상물 매수 청구권인가요? 뭔가요 이게? 맞나요? 민법에서? 지상물 매수 청구권 맞나요? 맞아요? 지상물 매수 청구권. 아무튼 그렇게 되는 거죠. 다음에 4번은 사업위탁 방식에서는 신탁회사의 소유권을 넘기고 신탁회사가 자금을 조달하여 사업을 시행한다. 이건 말이 안 되죠. 이거는 신탁 방식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4번 틀렸고요. 다음에 대규모 개발 사업에서는 법인 간의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적합하다. 맞습니다. 4번이 정답이고요. 여러분들 아까 지나간 거지만 19번에 이거 저당상수가 어려웠습니까? 지금 선불로 3천만 원 지불받고 이거를 나누어 받는 금액을 계산할 경우에 이렇게 하는 게 어려웠습니까? 목돈 푼돈인데 이게 이 목돈 푼돈으로 기억을 안 하고 계신가요? 아직도? 지난주엔가도 하피시간 가치기에서 많이 틀렸던 것 같은데 이게 어렵나요? 헷갈렸습니까? 이 그림을 제대로 아직 못 그린다는 얘기죠. 목돈 푼돈. 그러니까 돈이 금액이 나왔을 때 현재 3천만 원을 선불로 받는다 그랬잖아요. 그럼 3천만 원을 여기 써놓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3천만 원을 여기 써놨을 때 나올 수 있는 경우는 두 가지밖에 없어요. 이 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아니면은 뭐예요? 쪼개는 것밖에 없잖아요. 이 두 가지밖에 없다고요. 뭐가 더 있나요? 매년 3천만 원도 아니에요. 지금 딱 3천만 원. 요걸 묻든가 아니면은 이렇게 묻는 건데, 이것만 잘 그리면은 이거 목돈 푼돈은 안 어렵다고요. 지난주에도 많이 틀리고 이번 주에도 많이 틀려서 좀 그렇고요. 다음에 29번은 이것도 많이 틀린 것 같은데, 이 키워드 아직 기억 못 하시나요? 타당성 분석에서는 수익성 분석이고요. 시장성 분석에서는 대상 개발 사업에 초점을 맞춰서 대상 개발 사업의 매매 또는 임대 가능성 또는 경쟁력 이런 표현이 나오면은 이거는 시장성이에요. 넓은 의미의 시장 분석에서는 각종 정보와 자료를 수집해서 경제성 분석에 제공하는 거고, 좁은 의미의 시장 분석에서는 뭐예요? 좁은 의미의 시장 분석, 시장하면 수급하라, 수급, 수요 공급. 좁은 의미의 시장 분석은 수급 분석이에요. 특정 유형 부동산의 수급 분석. 지역 경제 분석은 총량 지표예요. 전부 다를 하는 거예요. 전부 다. 결국은 지금 수개월 동안 수업을 이렇게 들어왔는데 제가 그렇게 이해를 하는 방식으로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결국은 이해가 안 됐다는 뜻이죠. 이해가 됐다면 이게 어느 정도는 이 접근이 돼야 되거든요. 내가 어떤 지역에 개발을 하고자 한다면은 그 지역이 어떤 지역인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지역이 인구는 얼마나 되는지. 제가 그때 뭔 말씀을 드렸는가 하면은 최소한 대형 할인점이 하나라도 설 정도가 되려면은 인구가 10만 가까이, 10만은 최소한 돼야 돼요. 10만. 예? 대형 할인점이 되려면. 인구만 보면 벌써 뭐는 들어서도 서서 되고 안 되고 이런 것들이 나온다고. 백화점 절대 못 들어서요. 인구 10만 가지고는. 백화점 하나 들어서려면 인구 최소한 한 30만 원 돼야 돼요. 그런 거를 전반적으로 봐야 된다고. 내가 뭔가를 개발하려면은. 그게 바로 뭐 보는 거예요? 지역 경제 분석 보는 거예요. 지역 경제 분석. 그 지역의 인구는 몇 명인지, 소득 수준은 얼마나 되는지, 이런 걸 전반적으로 봐야 여기에 뭘 할 건지 안 할 건지 대략적인 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뭐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시장 분석 보는 거예요. 그 시장 분석은 내가 개발하고자 하는 그 부동산이에요.
내가 상가를 개발하고자 하면은 상가의 수급 분석을 봐야 되고 상가가 얼마나 있는지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상가가 지금 공실이 얼마나 있는지 이런 거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상가에 초점을 맞춰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오피스텔을 개발하고자 하면은 오피스텔을 집중적으로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는 지역 경제 분석을 하고 난 뒤에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은 그게 외울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런 거를 틀린다는 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해를 하려고 안 하는 거예요. 마지막에 타당성 분석, 이 마지막 단계에 거의 타당성 분석에서는 돈 들어오고 나가는 거 계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결국은 개발하려면은 개발 비용이 발생하잖아요. 토지 매입비에다가 건축비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거 현금 수지 측정해가지고 돈 들어오고 나가는 거 계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수익성 보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최종 결정 내리는 게 투자 분석이고, 그 단계별로 생각을 하라는 얘기죠. 단계별로. 그렇게 하면은 암기할 게 최소화가 되고요. 이런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게 맞출 수 있습니다. 아무튼 30번 그렇고요. 그 다음에 31번은 요거는 토지 가격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요거는 1번은 뭐 별로 어렵지 않죠. 이거는 뭐 주변 지역 토지 가격이 하락하는 게 아니라 당연히 상승하잖아요. 그 다음에 지대가 상승하면 토지 가격이 하락하나요? 지대와 토지 가격 관계는, 자, 이게 30 몇 번인가요? 지대와 토지 가격 관계는 지가는 이자율 분의 지대 아닌가요? 이 공식 기억하십니까, 혹시? 지가는 이자율 분의 지대 공식 기억하십니까? 별로 기억하는 게 없어요. 그러면은 투자 가치는 요구 수익률 분의 장래기대, 이건 기억하십니까? 이놈이나 같은 식이에요. 이거는 지금 주관적 가치고 이거는 주관적 수익률이죠. 주관적 수익률이 들어가니까 주관적 가치가 되는 거예요. 객관적 수익률이 들어가면은 객관적 가치가 되는 거예요. 시장 가치가 되는 시장 가치, 지가가. 그리고 여기는 이게 영구히 발생하는 거예요. 영구히. 그리고 매년 일정한 거예요. 똑같아요. 이 지대도 마찬가지예요. 영구히 발생하는 거예요. 토지 사용 대가. 영구히 발생하고 매년 일정하다고 보는 겁니다. 이거는 투자 가치로 보는 거고 이건 시장 가치로 보는 거예요. 같은 식이에요. 같은 식. 자, 여기서 이자율이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이자율이 올라가면 지가는 내려가고요. 지대가 올라가면은 이게 올라가죠. 그래서 지금 2번에 지대가 상승하면 토지 가격은 하락이 아니고 상승이고요. 그 다음에 토지에 대한 위험이 커지면, 토지를 사는데 위험이 커지면 어떻게 했어요? 가격은 하락하겠죠. 위험이 커지면 그 사람들이 제 돈 주고 사겠냐고. 위험한데. 위험이 커질수록 가격은 하락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자율이 상승하면 토지 가격이 상승인가요? 여기 이자율이 올라가면 토지 가격은 하락하는 거죠.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돈 들고 있는 사람이 이자율 올라가면 돈 들고 은행으로 가야 돼요? 땅 사러 가야 돼요? 이자율 올라가면 돈 들고 은행에, 이자율 올라가니까 은행으로 가서 이자 수익 얻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땅 사러 가던 사람들이 줄어들 거 아니냐고요? 그러면 토지 가격은 하락한다고요. 그 다음에 기대 인플레이션율이 오르면 토지 가격은 상승합니다. 인플레이율이 올라가면은 사람들은 화폐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걸 실물 자산을 사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인플레가 많이 발생하면은 그 돈 들고 은행에 넣어놓는 바보 같은 짓은 말아야 돼요. 실물 자산 사야죠. 그래서 5번이 정답이고요. 다음에 32번은 크리스탈러의 중심지 이론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1번 최소 요구치란 중심지 유지에 필요한 최소한의 고객이 존재하는 범위를 말한다. 맞죠? 그래서 최소 요구치란 말 쓰거나 또는 최소 요구치 범위라고 할 수도 있겠네요. 최소 요구치 범위. 다음에 2번 재화의 도달 범위란 고객이 물건을 사기 위해 기꺼이 통행할 것으로 예상되는 거리를 의미한다. 그죠? 재화가 발이 달려 있겠습니까? 설마. 그 재화의 도달 범위라는 게 결국 누가 구매해서 가는 거예요. 고객이 구매해서 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 고객이
기꺼이 통행할 것으로 예상되는 거리가 재화의 도달 범위입니다. 그다음에 중심지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최소 요구치가 재화의 도달 범위 내에 있어야 되죠. 그래야만 중심지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4번이 쉬운 게 정답 지문이 됐죠. 단일 중심지의 경우에는 이상적인 배후지 형태가 원형이죠, 원형. 다수 중심지일 때 정육각형이고요. 다음에 시장, 교통, 행정 조건에 따라 중심지 수와 모형은 많은 영향을 받고요. 다음에 33번은 상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번 중심지의 계층성으로 볼 때 저차 중심지 상권 범위가 고차 중심지 상권 범위보다 크다. 이 말도 안 되죠. 이런 지문은 제가 만들어 놓고도 부끄러워요. 근데 이런 지문을 틀리는 사람도 있죠.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스스로 함정에 빠지는 건가요? 이런 걸 스스로 함정에 빠지면 안 되죠. 아니, 저차 중심지 상권, 저차 중심지 뭐예요? 편의점 이런 거 아니에요? 편의점 상권 범위하고요. 동네 큰 슈퍼 상권 범위가 어떻겠어요? 당연히 동네 큰 슈퍼 상권 범위가 더 클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걸 틀리면 안 되지, 이런 거를. 그래서 1번이 바로 틀렸는데요. 그 다음에 편의품보다 선매품 도달 범위가 더 큰 것이 일반적이다. 선매품이 뭐예요? 선매품 뭐 TV, 냉장고 이런 것도 있고요. 의류 같은 것도 있고요. 근데 편의품은 뭐예요? 잡화 같은 거 있죠. 비누, 화장지 뭐 이런 편의품. 이런 게 더 도달 범위가 더 크다라고 봐야 되죠. 다음에 레일리의 소매 인력 이론과 허프의 확률 모형은 모두 중력 모형이라 할 수 있다. 그죠? 기본 공식이 뭐예요? 당기는 힘을 둘 다 어떻게 계산을 해요? 거리의 제곱에는 반비례하고 크기 또는 인구에는 비례한다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게 기본적으로 이 식이 허프한테도 가는데 허프는 다만 여기 마찰 계수를 받죠. 마찰 계수를 받고요. 그리고 마찰 계수를 그냥 사용하지 않고 거리 자리에다가 뭘 쓸 수도 있고요. 시간 거리 개념을 쓸 수도 있고요. 이게 이제 더 발전시키긴 했지만 기본적으로는 중력 모형입니다. 다음에 허프의 확률 모형은 다수의 경쟁 점포 관계에 대해 레일리의 모형보다 더 잘 설명해 준다. 그죠? 레일리는 몇 개의 중심지 사이에서만 얘기하고 있어요. 2개의 중심지 사이에서만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허프는 중심지가 더 많이 늘어나더라도 관계없죠. 이 고객이 이쪽으로 갈 건가 이쪽으로 갈 건가 이 중심지가 당기는 거 다 계산해서 확률을 계산할 수 있죠. 이 레일리는 두 중심지 사이, 허프는 다수 중심지 사이에서도 다 얘기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허프는 중심지 사이에 존재하는 현실적인 장애 요인을 고려하였다는 특징이 있다. 그죠? 허프는 현실적인 장애 요인 고려했잖아요. 그래서 나온 개념이 뭐라고요? 여기 마찰 계수 이런 거를 고려했다는 게 뭐예요? 현실적인 장애 요인을 고려했다는 겁니다. 그 현실적인 장애 요인이 뭐 비포장 도로일 수도 있고 또는 그 사회적 관습 때문에 거리는 가까운데도 불구하고 구매하러 잘 가지 않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정답 1번이었고요. 다음에 34번은 저소득층을 위한 부동산 정책의 효과로서 적당하지 않은 것은 1번에 정부의 공공임대주택 공급은 공공시장과 사적시장에서 임대료에 대한 이중가격을 형성한다. 맞나요? 공공임대주택 하면은 어떻게 생각하시라고요? 공공임대주택을 우리 옆 동네에 건설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라 그랬죠. 사적시장이 이렇게 있으면 공공임대주택을 옆 동네에 건설하면 이 말이에요. 옆 동네에 건설하면은 이쪽 동네에 어떤 영향이 미쳐지느냐. 근데 혹시 여러분들 이거 그래프 안 그리시나요? 제가 그래프 이렇게 그려드리는데 그래프는 그냥 감상용으로 지나가고 여러분은 그리지 않나요? 솔직히 감상용이에요? 그려요? 혹시? 제가 이 그래프를 왜 그렸는지 아십니까? 이 그래프를 그리면 이 속에 스토리가 다 있어요. 스토리가 항상 출발점이 여기
이 점이 출발이에요. 지금 여기에 임대료가 어떻다고 보는 거예요. 지금 사적 시장의 임대료가. 사적 시장 임대료가 너무 높으니까 공공시장에는 요거보다는 어떻게 낮게 제공할 거 아니에요. 자, 여기 얼마에 싸게 한다더라. 그러면 여기 살던 사람들이 이쪽으로 갈 거 아니냐고요. 자격이 되는 사람들이. 그럼 이 동네는 빈집들이 늘어날 거 아니냐고요. 빈집들이 늘어난다는 게 뭐예요? 이쪽 동네 수요가 감소하는 거, 수요가 감소. 이게 뭐예요? 단기 효과예요, 단기 효과. 단기적으로는 항상 수요가 먼저 움직인다고. 단기적으로는 수요가 줄어서 이쪽 동네 빈집들이 늘어나요. 그러면은 이쪽에 임대료가 떨어지기 때문에 자격이 안 되고 여기 남아있는 사람도 혜택을 본다고. 그게 단기적으로는 모두 다 혜택 본다. 이렇게 나오는 거라고요. 맞나요? 단기적으로는 양쪽 다 임차인들이 혜택 본다는 거는 여기 기존 공급자는 손실 본다는 얘기예요. 임대인은 손해보는 거지, 이러면. 그러면 장기적으로 이 공급자들이 가만히 있겠냐고요. 돈이 안 되는데 공급을 줄이겠죠. 그럼 임대료가 올라가겠죠. 그럼 임대료가 올라가면 이제 이쪽은 임대료가 올라간다고. 그러면은 누구만 혜택 보게 되는 거예요. 여기 있는 사람이 이제 혜택 못 봐, 이제 올라가니까. 여기 있는 사람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중 가격이 형성되잖아요, 지금. 이런 게 다 스토리가 이 그래프 안에 다 있다고요. 이러면은 틀릴 일이 없어요. 이 그래프 보고 이게 단기 효과고 이게 장기 효과예요. 단기와 장기를 보면 그러면은 다 스토리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1번 맞는 말이고요. 다음에 2번에 최고 임대료 규제 정책은 기존의 저소득층의 임대주택 수요에 대한 부담을 완화시켜 저소득층의 주택난 해소에 긍정적이라 할 수 있다. 맞나요? 임대료 규제하면은 공급량이 어떻게 돼요? 공급량이 줄어들어서 집 구하기가 더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2번 틀렸습니다.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이 그래프를 지금 별로 소홀히 하셨다면은 요 해당되는 파트 정책론이잖아요. 정책론의 주택정책. 그 파트를 다시 보십시오. 그래프로 설명하는 게 훨씬 쉽습니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들이 전부 다 그래프로는 아주 간단해요. 3번도 마찬가지죠. 공공임대주택 공급은 사적 시장의 임대 수요를 감소시키므로 단기적으로 사적 시장의 임대료가 하락하죠. 맞나요? 이게 다 지금 그 얘기잖아요. 지금 이 단기적으로 이렇게 이 얘기라고요. 그래서 사적 시장의 임차인도 혜택을 누리게 돼요. 그다음에 규제 임대료가 시장 임대료보다 낮을 경우, 이건 또 임대료 규제죠. 임대료 규제하면 그래프를 어떻게 그려요? 임대료 규제하면은 항상 출발은 이거라고요. 출발은 여기서 이게 시장 임대료가 너무 높으니까 어디다 규제하는 거예요? 요거보다 낮게 이렇게 하면 돼요. 이렇게. 이러면은 공급은 줄고 수요는 늘고 이렇게 얘기가 되잖아요. 출발점 여기에서. 그럼 물량이 어떻게 되고요? 물량이 줄고 찾는 사람은 많고 이 많은 사람이 이 적은 물량을 다투는 과정에서 웃돈 얹어줘야 되고 끝이잖아요. 이게 다예요. 더 이상 없어요. 그럼 임대료 규제 끝난 거예요. 이게 분양가 규제하고 그래프가 똑같아요. 자, 이렇게 낮을 경우 임대료 규제는 임대부동산의 공급 감소와 질적 저하를 가져오며 기존 세입자들의 이동을 저하시킨다. 집을 구하기가 힘들잖아요. 임대주택이 공급이 줄어드니까 집 구하기 힘들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집을 구하기가 힘들면 이사를 가기가 힘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동을 저하시키고요. 다음에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은 장기적으로는 공공임대주택 시장의 임차인만 혜택을 누리게 됩니다. 장기적으로는 다시 어떻게 되니까 사적 시장은 올라가니까. 그래서 정답 2번이고요. 다음에 35번은 이거는 많이 맞추셨네 보니까. 35번은 거의 100%네요. 35번은 그렇게 쉬웠습니까? 이 3번 지문인가요? 포트폴리오를 통해 모든 위험을 줄일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비체계적 위험은 줄일 수 없다가 아니고 줄일 수 있다죠. 이거는 한 분 빼고 다 맞춘 것 같네. 엄청난 적중이래요. 그 한 분이 누구예요 도대체? 한 분이. 한 분이 누구예요 한 분이? 예?
4번은 100%다 맞췄어요. 4번은 100%다 맞췄어요. 위탁관리 그거. 17번도 한 번 빼고 다 맞췄어요. 17번은 뭐예요? 17번도 한 번 빼고 다 맞췄어요. 민감도 분석. 궁금합니다. 다음에 35번 다른 질문을 보겠습니다. 35번에 1번은 됐고요. 여러분 오셔도 되겠고요. 2번은 전통적 자산 3분법도 포트폴리오의 한 가지입니다. 다만 최적의 자산 배합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문제가 있고요. 다음에 4번 지문에서 두 투자 안의 상관계수가 마이너스 1에 가까울수록 분산 투자 효과는 높게 나타나죠. 그래서 마이너스 1일 때는 자산 구성 비율을 조절해서 비체계적 위험을 0까지 줄일 수가 있죠. 5번은 뭐 됐고요. 여러분 보셔도 되고요. 36번을 보겠습니다. 다음은 부동산 평가에 있어서 행하여지는 지역 분석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1번 지역 분석은 대상 부동산이 속해 있는 지역 특성을 파악하여 지역 내 부동산의 표준적 사용과 장래 동향을 명백히 하여 가격 수준을 판정하는 작업. 맞죠? 키워드가 표준적 사용, 가격 수준. 맞죠? 그 다음에 지역 분석이 필요하게 되는 것은 부동산이 인접성 및 부동성이라는 자연적 특성을 가지고 있는 데서 연유하는 거 맞고요. 개별 분석은 개별성이나 용도 다양성이죠. 이제 지역 분석은 인접성이나 부동성. 다음에 3번이 틀렸죠. 3번도 많이 맞추신 것 같은데요. 요거는 지역 분석을 통하여 인근 지역의 부동산의 최유효 이용을 판정하는 게 아니죠. 조금 전에 위에서 봤잖아요. 1번 지문에서. 1번 지문에서 지역 분석은 뭐를 판정해야 돼요? 표준적 사용이고 최유효 이용 판정하는 것은 개별 분석이잖아요. 그래서 최유효 이용 자리에 표준적 이용이 들어가야 됩니다. 3번 표준적 이용 들어가야 돼요. 다음에 4번은 유사 지역은 인근 지역과 용도적 기능적인 면뿐만 아니라 가격 면에서도 대체성을 갖는 지역이다. 당연하죠. 유사 지역이요. 지역 특성만 비슷한 게 아니고 가격 수준도 비슷해야 된다고요. 제가 예전에 집 알아보러 보러 다닐 때 여기 이쪽 노원 쪽으로도 오고 저기 강동구 쪽으로도 가고 은평구 쪽으로도 갔지만 대치동에는 안 간다고요. 그는 가격 수준이 안 맞다고요. 그는 가격 수준이 그렇게 차이가 나면은 유사 지역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비슷한 지역이라고 하려면은 가격 수준도 비슷해야 돼요. 그다음에 지역 분석의 경계는 물리적으로 분명할 수도 있고 분명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고요. 다음에 37번의 경우에는 이거를 또 많이 틀리셨네요. 오늘 가장 많이 틀린 문제가 37번이네요.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37번은 그냥 사람들이 그냥 패스하고 지나간 것 같아요. 읽지도 않고. 이게 뭔 소린가 하고. 예? 패스하셨습니까? 두 번 읽었습니까? 자, 일단 그럼 저는 한 번만 읽고 지나가겠습니다. 부동산 평가 방식 가운데 다음에서 나타내는 부동산 평가 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대상 부동산의 가치는 감가상각 또는 감가수정된 가치와 동일하다는 개념이다. 고전학파와 관련 있으며 관찰감가법이 인정된다. 자, 이게요. 부동산 평가 방법에 관한 설명이잖아요. 이와 관련된 이 박스 안에 있는 게 무슨 법일까요? 무슨 법하고 관련이 있을까요? 평가 방법 가운데. 원가법하고 관계 있다는 느낌이 안 오시나요? 전혀 안 왔어요? 아니, 그러면은 감정평가를 전혀 공부 안 했습니까? 자, 거기 감가 수정된 이런 말 있죠. 관찰 감가 이런 말 있잖아요. 아니, 여기 나오는 단어들이 지금 보세요. 원가법하고 거래 사례 비교법하고 수익 환원법이잖아요. 자, 이런 얘기가 나올 곳은 어디 얘네들이 있냐고. 얘네들 예외에는 얘네들이 그런 말이 있냐고요.
거래사례 비교법은 대상 부동산과 동일 또는 동일성, 유사성이 인정되는 거래 사례에 사정 보정 및 시점 수정 등을 가하여 이렇게 하잖아요. 나오는 용어들이. 여기는 수익환원법은 순수익에 나누기 환원율 하는 거 아닌가요? 공식만 알아도 되겠습니다. 공식만. 비사사시 지계면 비준 가격은 사례 가격 곱하기 사정 보정 곱하기 시지계 들어가죠. 이렇게 다 곱셈을 합니다. 다음에 수익환원법은 수익 가격을 어떻게 해요? 수익 가격은 이 비준 가격이고 순수익 나누기 환원율 하잖아요. 얘는 적산 가격 아닌가요? 얘는 적산 가격을 적재감 하잖아요. 제조달 원가 빼기 감가 수정하잖아요. 나올 수 있는 얘기가 원가법밖에 돼 있냐고. 이게 전혀 안 돼 있다는 얘기 지금. 이게 안 된다면. 맞나요? 지금 이게 원가법으로 연결 안 된다는 얘기는 얘네들도 안 돼 있다는 얘기예요. 얘네들이 돼 있으면 이게 자동으로 원가법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요. 자, 그럼 거기에 원가법과 관련된 얘기를 찾으라는 얘기예요. 1, 2, 3, 4, 5 중에. 원가법하고 관련 있는 건 뭐밖에 없어요? 5번밖에 없어요. 5번. 왜냐하면 1번 보세요. 1번. 부동산의 시장 가치란 장래 기대되는 소득을 현재 가치로 바꾸네. 이게 뭐하고 관계 있어요? 수익환원법 아니에요. 장래 기대되는 소득. 수익환원법이 가치 정의하고 가장 맞아떨어지는 방법이라고 그랬죠. 다음에 토지 잔여법, 건물 잔여법, 이런 잔여법이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잔여법이 수익 배분의 원칙에서도 했어요. 수익 배분의 원칙에서도 토지가 부동산이 벌어들인 총수익은 각 생산 요소에 배분하고 최종적으로 누구한테 떨어진다? 토지한테 떨어진다. 토지 잔여법에 근거된다. 이게 수익환원법에 나오는 얘기 아니에요. 수익환원법. 수익을 배분하는 거니까. 다음에 3번은 뭐예요? 3번은 이건 거사비 아니에요. 거사비. 가장 강한 설득력을 갖는 거는 거사비입니다. 다음에 4번은요. 이것도 소득과 관련된 소득. 이건 수익환원법 이것도. 그렇잖아요. 이 얘기가 나오는 걸 정확하게 알 필요가 없이 대충만 찾아가도 이게 어디에 연결되는 거다라는 걸 알 수 있단 말이에요. 더군다나 원래는 거래사례 비교법이 중요하다 그랬는데 이 3번이 거래사례 비교법과 관련되는 걸 못 찾으면 안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거래사례 비교법은 가장 큰 장점이 강한 설득력을 갖는다는 거예요. 물론 단점은 뭐예요? 과거 사례 가격으로 현재 가치를 계산한다는 이런 단점이 있습니다. 결국 5번이 정답이다 이 말입니다. 됐죠? 신축 건물이나 공공건물, 교회 이런 거는 거래가 돼요 안 돼요? 거래 안 되잖아요. 이런 걸 수익 발생시켜요 안 시켜요? 수익을 발생시키지 않잖아요. 이런 것들은 무슨 법밖에 없어요. 거래도 안 되고 수익을 발생시키지도 않으면 원가법밖에 없죠. 됐나요? 다음 38번은 자, 이 38번은 이제 많이 맞춰야 되죠. 이건 많이 맞추신 것 같은데 근데 제가 별로 만족스럽지 않습니다. 60%밖에 안 돼요. 이 적중률이. 38번은 이거 틀리면 안 돼요. 이거는. 이게 좁은 의미의 부동산과 의제 부동산 합쳐 광의 부동산 아닌가요? 맞잖아요. 경제적 개념은 자산, 생산 요소, 상품, 자본, 소비지 다 맞잖아요. 근데 명인 방법을 갖춘 수목이에요. 명인 방법을 갖춘 수목은 독립된 거래의 객체로 되는 거 아닌가요? 독립된 거래의 객체로 되는데 여기 뭐라고 되어 있나요? 토지의 일부로서 정착물이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게. 지금까지 이거 협의의 부동산 해서 협의광이 법적인 측면을 이렇게 나누고 이거를 토지와 그 정착물 나누고 정착물을 다시 독립정착물과 종속 또는 부속 정착물 해서 이게 건물, 예? 명인방법 갖춘 수목 여기에 항상 이렇게 쓰지 않았습니까? 거기에다가 농작물까지 썼죠. 이 농작물. 이건 여기까지 하는 건 좀 어렵다 그랬고요. 우리 수준이 민법에 좀 깊게 들어가는 거니까. 이게 독립정착물이잖아요. 이걸 틀리면 안 되는 거죠. 이런 거는 여기서 틀린다는 거는 이 공부가 너무 허술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그냥 소속 아니에요, 소속. 깊은 이론을 묻는 것도 아니고 그냥 소속만 묻는 거예요, 소속만. 그죠? 다음에 4번. 민법상 부동산에는 토지정착물, 이건 됐고요. 다음에 선박, 공장, 재단, 건설, 기계 등은 준부동산으로서 광의의 부동산에 속한다. 맞잖아요.
다음에 39번은 어쩔 수 없어요. 이렇게 나오면은 이거는 뭐 좀 어려울 수 있지만, 근데 39번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 환원율은 수익률하고 회수율 합으로 돼 있잖아요. 39번은 정답이 1번인데 보세요. 환원율은 수익률 더하기 회수율 이렇게 돼 있는데, 제가 치킨집 차린다는 말씀 드렸었나요? 치킨집 차린다는 말씀 드렸었어요? 치킨집 차리는데 1억을 들여 채우는데 5천만 원은 보증금이고 5천만 원은 권리금이에요. 권리금. 5년 후에 이거 사업을 그냥 넘기고 나올 계획이에요. 5년 후에. 근데 넘기고 나올 때 권리금은 아무것도 못 받고 제로가 될 것 같아요. 5년 후에. 지금 내가 1억 투자했죠. 시장의 자본 수익률이 5%라고 칠게요. 시장의 자본 수익률이 5%면 내가 이거 안 하고 은행에 넣어놔도 몇 프로 정도 먹을 거다. 어떤 자본 수익을 발생시키는 데 넣어놔도 5%는 벌 거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러면 내가 지금 그런 데 안 넣어놓고 여기 지금 치킨집 차린 거예요. 그럼 내가 매년 1년에 500만 원씩 잡으면 되나요? 1억 투자했으니까 시장 자본 수익률이 5%니까 1년에 500만 원씩만 잡으면 돼요. 5년간 매년 500만 원씩만 잡으면 돼요. 돼요, 안 돼요? 왜 안 돼요? 5년 후에 권리금이 제로잖아요. 그럼 나는 뭐만 챙겨가지고 나와야 돼? 보증금만 챙겨 나와야 되는데 이 바보 같은 짓 하면 돼요, 안 돼요? 얼마씩 더 잡아야 돼? 이거 나중에 5천만 원밖에 못 잡으니까 1년에 얼마씩 더 잡아야 돼요? 매년 1,000만 원씩 더 잡아야 되는 거. 5년간 5천 떨어지니까 1년에 1,000만 원씩 손에 더 잡아야 되지 않냐고. 그래서 합계 얼마를 잡아야 돼요? 합계 1,500을 잡아야 되지 않냐고요. 맞나요? 왜 플러스 1,000만 원이 필요해요? 내가 샀던 게 1억에 샀던 게 5천 되는 거하고 똑같아요, 지금. 1억에 샀던 게 5년 후에 반토막 난다고요. 그러니까 내가 매년 손에 잡아야 되는 거는 이거 말고도 이게 바로 회수예요, 회수. 원금 회수. 원금 회수에 해당하는 거고, 이거는 수익에 해당하는 거고, 항상 이렇게 돼 있다고요. 그래서 환원율은 수익률 더하기 회수율로 돼 있다고요. 내가 투자한 원금이 줄어들기 때문에. 맞나요? 근데 이거는 내가 투자한 원금이 줄어들기 때문이죠. 근데 경우에 따라 여기를 권리금을 이제 5천만 원 받는다면은요. 만약에 권리금을 5천만 원 그대로 받는다면은 살 때 가격과 팔 때 가격이 똑같잖아요. 그럴 때는 만약에 내가 매년 1,500만 원 손에 잡으면 이 1,500만 원이 다 버는 거예요. 다. 1,500이 다 버는 거라고. 권리금이 제로가 될 때는 1,500이 다 버는 거 아니에요. 그럴 때는 이 1,000만 원 따로 떼놔야 되기 때문에 버는 건 요거밖에 안 된다고. 근데 권리금을 5년 뒤에 5천만 원 받을 수 있다면 그러면 이게 다 버는 거라고요. 이 회수는 이거 생각 안 해도 된다고. 회수는 제로고 전부 다 뭐라고요? 수익이라고요. 근데 만약에 5년 후에 권리금을 1억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요. 1억. 보증금 5천에 1억, 권리금 1억에서 1억 5천 받고 넘기는 거예요. 자, 그런 경우에는 2,500만 원만 수익일까요? 1,500 받아도 더 수익이 더 많죠. 5년간 5천 버니까 1년에 1,000만 원씩 번다라고 봐야죠. 아니에요? 손에 잡는 건 얼마 손에 잡아요? 손에 잡는 건 1,500 잡잖아요. 근데 버는 건 얼마 버는 셈이에요? 2,500 버는 셈이에요. 이게 등식이 되려면 여기가 마이너스 1,000이 이게 마이너스 회수예요. 마이너스 회수. 실제 수익은 이만큼이라고. 손에 잡는 건 이만큼인데 수익은 이만큼이라고요. 이거는 마이너스 회수가 발생한다는 거는 나한테는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나한테는 좋은 거예요. 이럴 때는 내가 사는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는 경우요. 부동산 가치가 올라갈 때는 회수율은 0보다 작다고요. 이게 0보다 큰 이유는 내가 산 부동산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이게 0보다 큰 거예요. 됐나요? 그러면 그 1번이
수익률과 회수율 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부동산의 재매도 가격이 나중에 되팔 때 가격이요. 매수 가격보다 크다면 회수율은 0보다 작게 된다고요. 이 회수율이 0보다 작은 상황은 나한테는 굉장히 유리한 상황이에요. 됐나요? 다음에 2번 그 상환기금법, 직선법 이거는 어려워요. 2번, 3번, 4번은 좀 어려운 거고요. 1번이 제일 중요하고요. 그 다음이 5번이고요. 2, 3, 4번은 난이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그 간단하게 보시면 회수율의 결정과 관련하여 연금법은 어장에 적용된다 그랬죠. 연금법은 어장이고 상환기금법은 광산이라 그랬어요. 상환기금법은 광산, 연금법은 어장, 동종업종에 적용되는 거예요. 연금법은. 광산은 안전한 곳에 재투자하는 거고요. 그래서 연금법은 회수된 자본이 동종업종에 재투자된다고 가정하여 일종의 이율이 적용돼요. 이거는 수익률이 높아요, 낮아요? 수익률이 높아요. 그래서 연금법이 평가액이 제일 높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상환기금법은 회수된 자본이 안전한 곳에 재투자된다고 가정하므로 이종의 이율이 적용돼요. 그 다음에 직선법은 회수된 자본이 재투자되지 않는다고 가정하는 방법이므로 다른 조건이 같다면 연금법이나 상환기금법보다 평가액이 더 낮게 돼 있어요. 얘는 이자 발생이 없기 때문에. 그 다음에 환원이율 산정 방법으로서 엘루드법은 이 사람은 1950년대 미국의 투자자들을 관찰했다 그랬죠. 미국의 투자자들이 대부분 대출받아 투자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출받아 투자할 때는 내 주머니에 남는 것은 순영업소득이 아니라 세전현금 수지입니다. 그리고 그 세전현금 수지를 계산할 때 이자만 빼는 게 아니고 원금도 빼죠. 원금도 빼서 세전이잖아요. 가유순전할 때. 맞나요? 이제 뭐 거의 머리가 지금 반은 지금 이 마비된 상태 지금. 순에서 전 내려올 때 뭐를 빼는 거예요? 부채, 서비스, 이제 시간만 흘러가라, 이제. 더 이상 머리가 안 돌아가는 상황이 지금. 여기서 원금이자 같이 빼잖아요. 원금이자를 같이 빼기 때문에 지금 이자 갚는 거 말고 원금 갚는 만큼은 내가 번 거거든요, 이게. 이게 내가 번 거예요. 내가 이걸 번 거 빼서 세전이에요. 요거를 주목은 하는데 요게 숫자가 작아졌잖아요, 얘보다. 근데 원금을 많이 갚아서 얘가 작아졌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원금 갚은 만큼은 다시 또 더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원금 상환분을 지분 형성분이라고 해요. 지분 형성분. 그리고 보유기간 말 가치 변화분, 요 세 가지가 환원율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했어요. 엘루드라는 사람이 1950년대에 미국의 투자자들을 관찰해서 얘기한 방법이에요. 그래서 맞습니다. 1번이 가장 중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 5번, 나머지가 2, 3, 4번 난이도 높습니다. 정답 1번이었고요. 그 다음에 40번은 이제 감정평가 규칙의 물건별 평가죠. 과수원은 거래사비이격법 맞죠? 토지는 토지와 건물을 일괄해서 평가할 때는 거사비 맞죠? 그 다음에 산림은 산지와 임목을 구분하여 평가하는 것이 원칙이죠. 그 다음에 토지의 평가에 있어서는 당해 토지와 용도, 지목, 주변 환경 등이 동일 또는 유사한 인근 지역에 소재하는 개별 공시지가가 아니죠. 표준지 공시지가죠. 이거는 부동산 가격 공시제도에 대해서도 했었고요. 그 다음에 공장의 평가는 개별 자산의 평가를 합산하여 향한다. 다만 계속적인 수익이 키워드죠. 계속적인 수익이 예상되는 경우에 일괄하여 평가하는 경우에는 수익 환원법입니다.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총 4회분을 풀어봤습니다. 이 4회분 외에 또 나눠드렸던 그 자료들을 자세히 보시고요. 다음 수업은 이제 10월 5일인가요? 10월 5일 날이 이론 마무리, 그 다음에 10월 12일이 백선 마무리 그렇게 될 겁니다. 그 이론 마무리에서는 60개 주제를 할 겁니다. 60개 주제. 60개 주제를 할 거고요. 이거는 이제 전범위에서 중요도가 낮은 거, 이런 것들은 제가 하고요.
다루는 것은 최소 10분의 3에 해당하는 것 이상을 다룹니다. 10분의 3은 10년에 3번 출제된 것을 말해요. 10년 동안 3번 이상 출제된 것들을 위주로 다루고요. 그 중에서 조금 약간의 이제 뭐 이렇게 두부 모자르듯이 저렇게 나눌 수는 없으니까 약간의 경중은 차이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저 중에서 한 50개만 정리해서 제대로 정리만 돼 있어도 60점 넘는 거는 큰 문제는 없을 겁니다. 그리고 백선에서는 최근 10년의 흐름을 봐서 출제 가능성이 높은 주제에 대한 문제들을 다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비중을 맞추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 한 20% 출제되는 비중이다 그러면은 20문제를 다룰 것이고요. 10% 정도의 비중이다 라면 한 10문제 다룰 것이고요. 예를 들어서 수요 공급 파트가 최근 10년간 40문제 출제됐어요. 최근 10년간 40문제면은 1년에 4문제 출제되는 거죠. 그러면은 10% 맞잖아요. 그러니까 10%면 100문제 중에서는 10문제가 들어가는 겁니다. 20%면 100문제 중에서는 20문제가 들어가는 거죠. 거의 그 수준에 맞춰서, 비중을 맞춰서 백선이 그 출제 가능성이 높은 것을 그렇게 다룰 겁니다. 그렇게 진행할 거고요. 시간은 10시부터 6시까지로 예정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경험상 6시에 마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한 7시까지는 예상을 해야 될 겁니다. 가능한 한 7시 전에 마칠 수 있도록 하겠지만 7시 전에 7시까지는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하여간 지금까지 그 풀었던 걸 부디 다시 푸셔서 틀린 문제들을 틀리지 않도록 애를 쓰시기 바랍니다. 애쓰셨습니다. 감사합니다.